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기준금리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5.25에서 5.5%로 2001년 1월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는 이번 금리 인상을 마무리 국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넘게 이어져온 가파른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 시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다양한 이제 그 투자은행 전문가들이 일제히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발 비관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그동안 이제 그 증시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던 것들이 사실 물가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점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동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금리를 조금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파월 의장도 더는 경기 침체는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이 지표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찾아볼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그 6월 상승률이 3%.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 3%.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예전에 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상승률이 꺾였다.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E라고 하죠. 개인 소비 지출도 6월에 이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기보다 3% 상승.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4.1%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통화 긴축 정책이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시간차까지 고려하면 물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가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시 좀 그 기준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죠. 네,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연준 파월 의장의 태도가 애매합니다. 네.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그 발언들에서 가장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목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기존에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2%여야지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근원 물가나 이런 쪽에서 생각했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션율에 비해서는 지금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아직은 긴축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내려왔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복합적이고 어쨌든 시장의 시그널을 너무 그렇다고 해서 과열, 너무 그렇다고 해서 누그러뜨리는 긴축 이런 쪽으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겠다. 이런 전략이 보이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좀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네. 또 과열 현상을 벌여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이 수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레이첼 세더버그 라이트캐스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6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이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상태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골디락스 상태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네네. 좀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고 이런 걸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네. 국제통화기금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 그러니까 목표했던 그 예상 성장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4월 전망치 대비 사실은 0.2%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제 세계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3%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 금리 인하 시점 언제로 전망하십니까? 이게 연준에서 하는 여러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만 놓고 보면 매파냐, 비둘기 파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은 올해에
인상이 중단될 수는 있으나 동결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사실은 시그널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보다 떨어뜨리면 저 입장에서도 보면 뭐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이나 전세담보대출 받은 분이나 줄죠. 이런 분들 부담이 네. 확 주는데 이 시그널은 사실 올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좀 많고요. 네. 4, 5%대 고금리는 앞으로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래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돼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내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한동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증권이 하이브가 2025년 시가총액 16조 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던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하나증권의 그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에 시가총액이 16조 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16조 원이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랬더니 지금 목표 주가를 일단 29만 원에서 33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이브가 25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25만 원인데 벌써 33만 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그 하나증권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8월 8일이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되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은 한 30% 가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하이브가 2024년에 선보일 예정인 미국 걸그룹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이브가 미국에 투자를 참 열심히 했죠. 그렇습니다. 뭐 두나무와 함께해서 합작사도 만들었고요. 그 NFT 네.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미국 본진에서 미국 걸그룹을 출시하겠다, 선보이겠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가 BTS가 지금 현재 각자 이제 독립적으로 멤버들이 지금 활동하면서 BTS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 틈새를 뉴진스, 류세라핌, 네. 르세라핌 이런 쪽에서 다 지금 채워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이브가 앞으로도 이런 양성이나 이런 쪽 새로운 그룹들이 출시했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하이브의 미국산하 레이블이 이제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그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미국에서 진짜 걸그룹을 만들면 이제 출시하면 훨씬 더 이제 글로벌한 그런 그 걸그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주가는 사실 화답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하이브 주가 향방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제 좀 밀렸지 않습니까? 이틀 네. 연속 밀렸습니다. 25만 원. 오늘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그 예정돼 있던 하이브의 구독형 모델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위버스 멤버십 플러스 이거가 있는데 위버스는 뭐 하이브의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여기서 또 이제 굿즈를 살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네. 이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는 버전이죠. 그래서 위버스 멤버십 플러스 서비스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 서비스가 출시가 지연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실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위버스는 지금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지금 다운로드가 1억 건을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괜찮지 않냐 이런 것들이 하나증권 이런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장품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때 황제주 반열에 올랐던 대표적인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이번 실적이 어땠나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하면 뭐 100만 원 주 뭐 이렇게 하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일단 매출액이 4조 1,349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2,142억 원입니다. 뭐 2,142억 원도 엄청나게 큰 숫자이긴 합니다만 네. 그 2021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38%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설화수가 막 이렇게 히트 쳤다 이런 이야기를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설화수 하나만 단일 브랜드로만 뭐 1조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쪽이 좀 많이 밀리면서 올해는 그나마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나아질까 이렇게 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연간 실적 전망치가 4조 113억 원, 영업이익은 1,980억 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도 부진한 모습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의 2분기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LG생활건강도 사실은 이게 쌍두마차였는데 네. 좀 밀렸습니다. 그 LG생활건강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감소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에 차석영 부회장이 있던 시절에 한 번도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처음으로 꺾였다,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특히 27.1% 줄어든 1,578억 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무슨 일이냐 이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는 그 LG생활건강이 앞으로 이제 그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네요.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LG생활건강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금 향방이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에서 이 K-뷰티가 인기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K-뷰티가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일본이 뜨는 건가요? 그렇죠. 일본의 지금 현재 그 해외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지금 1등한다. 이런 네. 기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일본 화장품을 그렇게 샀었는데. 네, 그러게요. 네. 그게 그래서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이런 한국 회사들 그냥 상장사입니다. 이런 쪽에서 로맨이라든지 또 마녀공장 뭐 우리 최근에 상장에서 많이 좀 화제가 됐었죠. 이런 일본에서 각광받는 한국 인디 브랜드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네. 우리 아모레퍼시픽이나 그 LG생활건강은 이쪽에서 약간은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이 대형주는 약세, 중소형주는 강세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장품주 주가의 모멘텀은 뭘까요? 일단 탈중국입니다. 탈중국. 그러니까 그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이제 그 중국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또 면세 사업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사실 지금 한국과 우리 중국 이런 그 국제적인 그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좀 거리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산업적, 특히 소비재 쪽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격탄을 맞은 부분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좀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선봉장은 지금 인디 브랜드들 그리고 또 코스맥스나 콜마, 한국 콜마처럼 이렇게 ODM, OEM 회사들이 선전하면서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앞으로 ODM 회사들을 조금 더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화장품주 주가가 새로운 곳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마케팅과 비즈니스 부스팅 전문 기업 에코마케팅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이 에코마케팅 2분기 실적 어떤가요? 일단 어제 주가가 갑자기 확 뛰었죠. 뛰었다가 약간 이제 조정 받긴 했지만 어제 한때 한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주가 보면 약간씩 오르고 있는데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이제 좀 잘 들여다보면 광고 대행, 마케팅 대행 이런 회사를 하면서 또 자회사로 안다르라는 그 에스레저 룩, 그러니까 뭐 요가복 이렇게 표현하죠. 그 에스레저 이런 브랜드 갖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뭐 거기에 더해서 몽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클럭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직접 하는 브랜드들까지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에코마케팅은 남의 것도 잘 팔아주지만 자기 것도 본격적으로 잘 팔기 시작했다. 이런 국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에코마케팅에 지금 많이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안다르 실적이 눈에 띄는데요. 안다르 인기 뜨겁나요? 어떤가요? 안다르 요즘에 보면 여성 이제 요가복 이렇게 원래는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코마케팅이 이제 이번에 인수하고 나서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처음으로 600억 매출액 600억을 한 분기 만에 돌파를 2분기에만.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돌파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여기에 거의 한 180억 가량을 남성 고객들이 차지했다. 이 부분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좀 희한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가복 하면 보통 이제 그 필라테스나 뭐 피트니스 짐에서 여성들이 좀 많이 입는 그런 에스레저 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안다르는 남자 시장을 공략해서 골프 의류라든지 아니면 그 남성들의 피트 짐 옷에
특화해서 그 남성들한테 많이 어필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매출액이 쑥쑥 늘어났다. 이런 점을 보면 야, 광고도 잘하지만 마케팅도 참 잘하는, 특히 자기 안다르란 자기 브랜드를 잘 키우는 네. 그런 역량을 에코 마케팅이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에코 마케팅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예, 카카오는 뭐 참 그 냉온탕을 지금 오가고 있는데 네. 그 일단 발단은 사실 SM 엔터 인수 과정이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그때 이제 이수만 전 그 PD와 이제 SM 엔터 경영권 다툼이 있었을 때 이제 하이브랑 카카오가 각각 이제 우군으로 참전했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는 이야기고. 네. 이때 이제 하이브가 주식 공개 매수 기간에 뭐 이렇게 금액을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더 많은 금액을 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을 카카오 쪽에 들어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이때의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는 이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엔터 그다음에 SM 엔터 이쪽에서 인위적으로 주가에 관여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와 카카오 합의로 SM엔터 인수전은 잘 마무리됐지만 금감원 조사는 이제 시작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김범수 의장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